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24년 7월 5일 태국 방콕에서 약 50km 떨어진 모앙 차층 사오. 한적한 공원의 풀숲에서 불에 그을린 여행용 가방이 발견됩니다. 가방 안에는 여성용 옷가지, 신발, 그리고 지갑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떨어져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그 안에서 나온 건 부패한 여성의 허벅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경찰은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토막난 시신이 공원 곳곳에서 연달아 발견된 거죠. 하지만 머리만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숨기려 했던 게 분명했어요. 경찰은 즉시 DNA 감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시신의 주인은 38살의 중국 여성 얀 루이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녀는 SNS 속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볼게요. 그녀는 중국 허난성 출신으로 칭다오에서 요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얄루이미는 한 번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SNS를 통해 유명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SNS를 보면 사람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삶을 보여줬죠.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고 고급 승용차와 으리으리한 저택, 호캉스, 여행하는 삶을 공개했거든요. 특히 예쁜 외모와 몸매 덕분에 남성 팬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죠. 그러던 2024년 6월 26일, 얄루이미는 혼자 휴가도 즐길 겸 SNS에 남길 멋진 사진을 위해서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파타야였습니다. 3일간의 일정을 마치면 방콕으로 이동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은 푸켓으로 갈 예정이었죠. 파타야에서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화려하고 여유로운 순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SNS에는 고급 호텔에 머물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연일 올라왔죠. 3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그녀는 방콕에 사는 친구의 별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7월 1일 오후 4시 40분 방콕에 도착한 얄루이미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실종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함께 지내던 방콕 친구였는데요. 친구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보이지 않는 거죠. 전화를 몇 번이나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루 일찍 푸켓으로 떠난 건가? 했죠. 얄루이미는 평소에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게다가 혼자 여행을 즐기고 계획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일도 잦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SNS 활동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그녀는 여행 중 머무는 호텔, 먹는 음식, 입고 있는 옷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타일이었어요. SNS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었던 사람인데 하루 이상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한편 중국에 있던 얄루이민의 가족들에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계음이 섞인 남성이었죠. 얄루이민을 데리고 있다. 딸을 살리고 싶다면 100만 위안을 준비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딸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다. 100만 위안.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은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에요. 놀란 가족은 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시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죠. 가족들은 우선 범인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기로 해요. 지인들에게 급히 돈을 빌려서 몸값 100만 위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납치범으로부터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걸 기다려야 하는 걸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걸까? 가족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태국 현지에서 충격적인 연락이 옵니다. 얄루이민이 방콕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상황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가족들은 곧장 중국 외교부를 통해 주 태국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했어요. 마침내 실종 10일 만인 7월 12일 태국 현지 경찰에 정식적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으로 보지 않았어요. 외국인 여성이며 거액의 몸값 요구까지 동반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강력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컸죠. 방콕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콕 일대의 CCTV, 차량 호출 앱, 호텔 체크인 기록, 위챗페이 결제 내역 등 그녀의 흔적을 전방위로 추적했어요. 방콕 시내 곳곳의 CCTV를 확보해서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됐죠. 7월 1일 오후 5시 25분, 방콕 수쿰핏 소이거리에서 그녀가 흰색 혼다 차량을 타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사진 속 얄루이미는 한 남성과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은 시안 파라곤 쇼핑몰에서 40분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에는 그 근처에 위치한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손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허리에 팔을 두르는 등 연인처럼 보였죠. 경찰은 곧바로 차량 번호를 조회해 봤어요. 그 결과 해당 차량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에 렌트된 차량이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34살의 중국 국적의 남성 마칭엔이었습니다. 얄루이민의 SNS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던 경찰은 그녀와 마칭엔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인연은 태국 여행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마칭에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SNS를 통해 얄루임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는 그녀에게 고급 자동차, 명품 사진, 그리고 기업 대표 명함까지 보여주면서 자신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말한 기업을 검색해봤죠. 놀랍게도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말을 믿게 됩니다. 외모도 괜찮고 재력까지 갖췄네? 마칭엔에게 서서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중국에서 만남을 가지면 혹시나 사진이 찍힐 수도 있고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태국에서 만남을 갖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은 모두 경찰이 보기엔 치밀하게 계산된 접근이었습니다. 신원 조회를 통해서 밝혀진 마칭엔의 실체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성공한 사업가? 아니요, 사실 도박에 빠진 빚쟁이였던 겁니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갈취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얄루이민의 이 재력과 허영심을 파악한 뒤에 그녀를 완벽한 타깃으로 삼은 거죠. 7월 2일 저녁 7시 2분에 찍힌 모습은 그가 혼자 호텔을 빠져나오는데 그의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7월 3일 낮 12시 51분 그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합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홍콩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 곧장 마카오로 이동했죠. 마카오는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가 선택한 도피 경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얄루이미는 호텔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방에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체크아웃 후에도 그녀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칭엔이 들고 있던 여행 가방에 주목했어요. 호텔에서 시신을 처리한 후 가방 안에 넣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호텔 객실에 대한 정밀 감식이 이어졌습니다. 루미놀 검사 결과 매트리스와 베개, 욕실, 세면대 곳곳에서 그녀의 혈흔이 검출되었어요. 또한 마칭엔이 사용했던 렌터카의 조수석, 뒷좌석, 그리고 트렁크에도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죠. 경찰은 마칭엔의 렌터카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7월 3일 새벽 1시 50분 그 차량은 방콕에서 약 50km 떨어진 무앙차층사오의 한 공원에 약
3시간가량 정차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공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공원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CCTV 한 대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고 있었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 그는 트렁크를 열고 뭔가를 끌어내려요. 그리고 새벽 4시 56분 공원 안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은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를 추적하는데 이 기기의 마지막 위치는 7월 3일 새벽 4시 58분 바로 그 공원에서 잡혔습니다. 이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마칭에는 얄루이민의 시신을 유기한 뒤 증거를 불로 태운 거예요. 경찰은 50여 명의 인력을 긴급 투입해서 현장 수색에 나섰어요. 차량이 정차해 있던 지점과 연기가 발생한 공원 내부를 중심으로 하천과 배수구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이틀 뒤 공원 한쪽 풀숲에서 불에 그을린 여행용 가방 하나가 발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 안에는 토막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었고 수색이 계속되면서 신체 부위들이 하나둘씩 추가로 확인됐죠. 하지만 머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따로 유기한 것으로 보였어요. 경찰은 마칭엔을 토막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국제 수배 대상자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사건을 넘어 국가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한 중대 범죄로 확산되었죠. 태국 경찰, 중국 공안, 그리고 마카오 사법 경찰까지 세 나라가 공조 수사에 착수합니다. 장기적인 추격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체포는 의외의 장소에서 갑자기 이뤄졌어요. 2024년 7월 16일 마칭에는 고급 브랜드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마카오 시내의 한 전당포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시계를 자세히 살펴본 점원은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마감도 정교하지 않았고 전반적인 품질도 떨어졌거든요. 가품이 의심되었던 거예요. 참고로 마카오에서는 가짜 명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점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장 먼저 그의 여권부터 확인했죠. 그런데 여권 속 사진과 실제 얼굴이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상함을 감지했고 해당 여권은 위조된 것이었죠. 그 순간 마카오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범죄자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즉시 국제 수배자 명단을 조회했고 마침내 그 정체는 마칭엔이었던 거죠. 마카오 사법당국은 곧장 중국 본토와 긴급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공안은 강경하게 송환을 요청했어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국도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살인과 시신 유기 행위가 태국 영토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치열한 외교적 조율 끝에 마칭엔은 결국 중국 본토로 송환돼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살인, 사체훼손,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물품 유통, 그리고 통신 사기. 그렇게 2024년 12월 1심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요.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포식형 범죄라고 규정했어요. 마칭에는 처음부터 얀루이민의 SNS 활동과 경제적 배경에 관심을 가졌고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가장한 뒤 신뢰를 쌓으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방심하는 순간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 후엔 시신을 훼손하고 모든 증거를 지우듯 마카오로 도피하는 치밀하고 냉정한 수법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점을 들어 극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마칭엔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여기에 더해 시신 훼손 및 유기 혐의로 징역 10년,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이 추가되어 총 18년형이 더해졌습니다. 현재 그는 중국 본토 내 보안이 강화된 구금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얄루이민의 SNS 계정이 공개되면서 일부에서는 그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태국 여행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다, 화려함에 집착한 결과다 라는 지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다릅니다. SNS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환상이 어떻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선택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SNS 속 보여지는 삶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인식하는 거죠. SNS는 자신을 표현하고 교류하는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범죄자에게는 표적을 찾고 정보를 수집하는 위험한 창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특히 여행이나 일상 사진을 공개할 때는 시간차를 두거나 위치 정보를 숨기는 등 이 작은 조치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화려함 추구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스마트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물론 사이비 종교 말고요. 아무래도 항상 잘 바르고 누군가를 잘 돕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종교인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배신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14년 12월 16일 오후 8시, 일본 에히메현 마스야마시의 한 맨션에서 37살의 여성 쿠로다 미키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날은 쿠로다가 소속된 농구 동호회의 송년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던 쿠로다가 유독 이날 늦는 거예요. 늦거나 못 오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던 사람이어서 동호회 멤버 중 한 명은 쿠로다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녀의 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뭐지? 하고 들어갔죠? 곧이어 눈앞에 펼쳐진 건 그녀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발견 당시 쿠로다는 목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쿠로다가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에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시신에 남은 흔적을 통해서 그녀가 날카로운 흉기에 목이 찔렸을 거라고 추정이 됐죠. 최초 발견자인 쿠로다의 지인은 먼저 그녀의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나 실내에는 딱히 다툼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쿠로다 신체에도 저항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쿠로다의 얼굴에는 구타의 흔적과 또 목이 졸린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쿠로다의 핸드폰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핸드폰을 가져갔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원한에 의한 면식범의 범행일 거라고 확신한 거죠. 경찰은 쿠로다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돌입했어요. 자, 근데 이게 빠르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수사는 생각과는 다르게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쿠로다의 생활 반경이 예상외로 너무나 넓은 거예요. 왜냐면 쿠로다는 고정적인 직업은 딱히 없었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보험 판매를 하거나 출장 네일아트를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면서 접객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접객업이라고 좀 순화해서 보도하는 경우는 대부분 풍속업입니다. 그러니까 쿠로다는 매춘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됐죠. 그래서 거주 중인 에이메현뿐만 아니라 인근의 고치현, 토쿠시마현까지 오고 가는 일이 잦았고 이 모든 곳에 지인 혹은 고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 쿠로다의 집에 방문객이 많았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이 매춘과 관계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수사 초기 당시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만 60명이 넘었어요.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사건 당일 행적을 꼼꼼하게 살폈고 그 결과 한 명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용의자가 너무나 의외예요. 그는 29살의 남성 쿠루미 요시노리. 직업이 다름 아닌 스님입니다. 이 토쿠시마현 토쿠시마시에 위치한 유서 깊은 절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초켄지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주지 스님이었던 거죠. 쿠루미는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으로 절과 가까운 곳에서 아내와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집안이 무려 13대째 대대로 초켄지절의 주지 스님을 맡고 있었고 인근 주민들에게 평판도 매우 좋았다고 해요. 여기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본 불교의 경우에는 종파에 따라서 머리를 깎지 않거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신의 절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어쨌든 쿠루미에 대해서는 문무양도를 겸비한 우등생이다, 성실하고 현명하다, 상당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등 주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토록 지역에서 촉망받던 스님이었던 쿠루미는 어째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된 걸까요? 심지어 토쿠시마시로부터 170km나 떨어진 에이메현 마쓰야마시에서요. 일단 쿠루미와 쿠로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사람은 일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호스티스와 고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쿠로다는 쿠루미에게 보험 가입 권유를 하는 등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루미는 쿠로다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건 일방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쿠로다는 쿠루미를 고객 이상으로 생각하진 않았고 쿠루미는 이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는 쿠로다를 좋아하면서도 그녀를 좀 힘들게 하고 싶다는 이상한 심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쿠루미는 인터넷에 바쿠사이라는 사이트에 쿠로다에 대한 비방의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이트가 풍속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거든요. 나쁜 글을 쓰면은 손님이 그녀를 안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그가 그녀에게 쓴 주된 내용은 접객 태도가 매우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쿠루미는 쿠로다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닐까 싶어서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그녀 모르게 감시를 붙여놨습니다. 쿠루미는 탐정사무소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통해서 쿠로다의 정확한 집 주소나 생활 패턴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쿠로다를 향한 쿠루미의 마음은 어느 순간 집착으로 변해가죠. 쿠로다는 지인들에게 나 요즘 스토킹 당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불안함을 호소했어요. 또 이때 그녀는 내가 마쓰야마시에 살고 있는 거 어떻게 안 걸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로다라는 짐작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확신까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얼마 후 결정적인 일이 터지게 됩니다. 쿠루미가 쿠로다에게 돈을 주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거죠. 자기가 뭔데요? 계기는 쿠루미가 쿠로다를 스토킹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어떤 남자와 단둘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순간 여기서 분노가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는 쿠로다가 자신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쿠로다에게 340만 엔을 주면서 이게 하나로는 3,300만 원 정도거든요. 앞으로는 다른 남자와 만나지 마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당연히 쿠로다는 거절했죠. 그녀 입장에서는 쿠루미는 수많은 고객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자신에게 간섭할 권리는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요구가 더더욱 불쾌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쿠로다는 쿠루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쿠루미는 살인을 마음먹게 된 거죠. 경찰이 수많은 용의자들 사이에서 쿠루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 사건 당일 그의 차량이 쿠로다의 자택 인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쿠로다의 집 근처에 테쿠시마현 번호판을 단 차량이 사건 현장 주변에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좀 수상했거든요. 수상하긴 하죠. 이 쿠로다의 집과 토쿠시마현은 거리가 상당하니까요. 때문에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를 찾았고 그가 바로 쿠루미였습니다. 그리고 쿠루미가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쿠로다의 자택 근처에 방문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이 됐어요. 이를 토대로 쿠루미의 행적을 추적했죠. 보니까 그가 인터넷 게시판에 쿠로다를 향한 비방의 글을 남긴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범인으로 확실시 된 겁니다. 그렇게 사건으로부터 반년이 넘게 지난 2015년 6월 5일, 경찰은 쿠루미를 쿠로다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쿠루미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죠. 앞서 말했듯이 쿠루미가 사는 토쿠시마시에서 쿠로다가 사는 마스야마시는 무려 17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먼 거리를 쿠루미는 몇 번이나 오갔죠. 다름 아닌 범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요. 쿠루미는 범행 전에 범행 도구로 사용할 칼과 고무장갑을 미리 구매했고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사건 당일인 2014년 12월 16일 마스야마시로 향했습니다. 이때 그는 도로 주행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아닌 카메라가 거의 없는 국도와 샛길을 이용했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오후 4시 30분, 쿠로다는 지인들과 점심 식사를 한 후 귀가했습니다. 이때 쿠루미는 인근에 살을 세워둔 채 그녀의 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어요. 쿠로다의 방에 불이 켜지자 그녀가 귀가했음을 확신한 쿠루미는 택배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작업복과 유사 자켓을 걸치고 택배 점표를 붙인 골판지 상자를 손에 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칼이 들어있었죠. 택배가 왔다는 소식에 쿠로다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면서 쿠루미는 쉽게 그녀의 집 안에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쿠루미는 저항하는 쿠로다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그녀를 제압해요. 그리고 칼을 꺼내 단번에 그녀의 목을 찔렀죠. 부검 결과 상처는 경동맥에 도달했을 정도로 매우 깊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쿠루미가 강력한 살해 의지를 갖고 쿠로다를 공격했음을 알 수 있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쿠로다를 확인한 후 쿠루미는 다시 국도를 통해 토쿠시마시로 돌아가요. 그럼 흉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는 도중에 흉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용된 모든 도구 그리고 쿠로다의 핸드폰은 토쿠시마시의 요시노강 하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후에 쿠루미가 진술한 장소를 수색한 결과 그곳에서 모든 범행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쿠루미는 범행을 저지르고 돌아온 다음 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절에서 불경을 읊었다고 해요. 이거 너무 모순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반년 동안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보내다가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현직 스님이 특정한 여성을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서 살해한 이번 이 사건은 당연하게도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명망 높은 스님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너무 믿기 어려운 범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교라는 종교 자체를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다수 생겨났고 쿠루미가 소속된 종파의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쿠루미를 종파에서 제명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쿠루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음에 후회한다고 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갔다고 말하며 딱히 반성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검찰은 쿠루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을 들어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쿠루미 측은 쿠로다가 자신에게 받은 340만 엔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계 악화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징역 14년 정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어 재판부는 금전적으로 이성관계를 이어가려다가 실패한 것에서 원한이 생겼다는 건 범행 동기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쿠로다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를 양형의 이유로 보았고 결론적으로 징역 16년이 선고되었죠. 형량이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건 모두가 가지는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종교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더 큰 주목을 받았던 에이메연 스님 스토커 살인사건. 종교를 떠나서 쿠루미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행한 악행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가 저지른 범행은 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이성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토킹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범죄죠. 오늘의 사건은 명망 높은 스님이라서 그런지 이 배신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